조국 전 장관이 검찰 소환 조사 8시간 만에 귀가했습니다. 비공개 소환된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한 데 대해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다며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군 수뇌부가 서울로 집결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과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측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표는 이번 주말 열흘 만에 다시 방한을 전방위 압박에 나섭니다. 청와대가 북한 납치 피해자 오토 원비어의 부모와 문재인 대통령의 면담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권 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인권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른 지역보다 암 발병률이 최대 25배나 높았던 전북 익산 장전마을에 대한 미스터리가 풀렸습니다. 인근 비료 공장에서 담뱃잎을 불법 건조하면서 발생한 찌꺼기 연초박이 원인이었습니다. 2020학년도 대입수능 시험의 난이도는 지난해와 비슷했지만 신유형, 고난도 문항이 곳곳에 있어 수험생들의 체감 난이도는 높았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이 오늘 검찰에 비공개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5시 반까지 점심 식사, 조서 열람 시간을 포함해 8시간 정도 조사실에 머물렀고 들어가는 모습도 나오는 모습도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법무장관이었던 시절 만들어진 공개 소환 폐지의 1호 수혜자가 된 겁니다. 조 전 장관은 뿐만 아니라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 검찰의 진술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재중 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서울중앙지검 청사 현관은 분주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소환 가능성에 몰려든 취재진에 조 전 장관 응원에 나선 지지자까지 자리를 잡았습니다. 현관을 지켜섰던 이들의 긴장은 이내 허탈감으로 바뀌었습니다. 공인이자 고위공직자였지만 대검찰청의 공개 소환 폐지 조치와 아직 시행 전인 법무부의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의 첫 수혜 대상이 된 겁니다. 조 전 장관은 소환 장면 노출을 피하기 위해 일찌감치 자택을 나와 시내 모처에서 대기하다 검찰청사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전 장관은 오전 9시 35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진행된 진술조사에서도 답변을 거부해 검찰이 준비한 질문만 남은 진술조서를 검토한 후 귀가했습니다. 검찰은 첫 소환 조사에서 아내 정경심 교수의 증거인멸과 입시 비리 혐의 관련 조 전 장관이 가담 정도를 확인할 계획이었지만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사회적 관심이 대학 수학능력평가 시험에 쏠린 날 검찰 소환에 응한 조 전 장관은 혐의 소명 대신 결국 침묵을 택했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조 전 장관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참담한 심경이라는 심경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입을 다물었습니다. 검찰이 제기한 혐의에 대해서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검찰은 즉각 추가 소환을 예고했습니다. 이어서 한송원 기자입니다.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해왔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제 가족은 앞으로도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할 것입니다. 하지만 본인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자마자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를 마친 직후 변호인을 통해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런 조사를 받게 돼 참담하다고 심경을 전했습니다. 다만 혐의 전체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여러 차례 밝혔다며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진술 거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오랜 기간 수사해왔으니 기소를 결정하면 법정에서 진실을 다투겠다고도 했습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그동안 청문회 등을 통해 해온 진술과 어긋날 수밖에 없어 전략적으로 진술 거부를 택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검찰은 입시 비리나 증거 조작 이외에도 사모펀드 등 혐의에 대한 본인 입장 확인을 위해서라도 추가 소환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이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자며 소환 거부 가능성을 시사해 검찰이 수사 마무리 단계에서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보신 것처럼 조 전 장관이 마침내 검찰에 소환됐습니다만 조사를 받은 건지 신용만 낸 건지 뒷말이 무성합니다.
검찰을 취재하는 이유경 기자에게 좀 자세히 물어보죠. 자, 이 기자 어서 오십시오. 자, 혐의를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아예 진술을 거부한 데 대해서는 검찰도 상당히 당황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근데? 사실 진술 거부권은 피의자의 권리인 건 맞습니다. 예.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 시작부터 아예 검찰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를 통해서 확보한 물증과 혐의가 워낙 다양해서 준비한 질문지만 100여 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예. 향후 조사에서도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커서 조사 차질도 예상됩니다. 애초에 진술 거부권을 전략으로 가지고 나왔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조국 사태가 석 달 넘게 이렇게 지속되어 오면서 국론 분열과 엄청난 사회적 낭비를 초래했던 것을 감안하면 당사자로서는 책임감 있는 태도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도 진술 조서는 다 검토를 했다면서요. 진술도 하지 않았는데 무슨 진술 조서를 검토합니까? 네, 앞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도 검찰 조사에서 모른다, 아닌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하면서도 예. 진술 조서 검토에만 상당한 시간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조 전 장관 역시 비슷한 자세로 검찰 조사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팀 검사는 답변 거부에도 불구하고 준비한 질문을 빠짐없이 하나하나씩 다 했다고 합니다. 준비한 질문을 하면서도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것도 기록으로 남기는 건데요. 수사 절차에 협조하지 않은 점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있을 신병 확보나 재판에 대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처음부터 끝까지 뭐 예상을 뒤엎는 이런 자세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진술을 거부하면 앞으로 재판 가더라도 이건 불리한 것 아닙니까? 네, 조 전 장관은 어떤 이유에선지 자신의 기소를 스스로 기정사실화한 상태입니다. 예. 부인 정경심 교수가 구속 기소된 직후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의 기소는 이미 예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부인 정 교수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노출한 물증과 정황 증거들을 접하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때문에 기존 해명을 번복하는 대신에 묵비권을 행사한 후에 재판이나 법정에서 증거력을 다투는 방식을 택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런데 조 전 장관이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나오면 검찰이 다시 소환해도 별로 뭐 조사가 진척되거나 이런 건 없지 않겠습니까? 조 전 장관은 조사가 끝난 직후에 자신이 혐의에 대해서 계속 부인을 해왔던 만큼 예.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을 했다고 이런 입장문을 내놨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기소를 할 거면 빨리 하라는 건데요. 검찰은 즉각 추가 소환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이 진술을 하든 하지 않든 일단은 불러서 물어볼 건 물어보겠다는 이런 입장인 겁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서 조 전 장관 본인 혐의가 불거질 경우에는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뭐 어차피 이미 서로 하고 싶은 얘기는 다 주고받았으니까 재판으로 가자 이런 전략이군요. 네. 예, 이유경 기자 잘 들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조 전 장관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기 직전에 받는 바로 그 순간에 여당과 법무부가 당정회의를 열어서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를 더 줄여야 한다며 검찰을 압박했습니다. 중요 사건은 수사 단계별로 장관에게 보고하라는 지침도 담겼습니다. 정권 실세에 대한 수사도 마음 놓고 하라는 대통령의 발언이 다시 한번 허언이 된 셈입니다. 조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당정회의에서 검찰개혁 가속화를 주문한 집권 여당에 법무부가 직접 수사부서 추가 폐지로 화답합니다. 검찰개혁은 이미 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습니다. 돌이킬 수도 없고 또 방향을 바꿀 수도 속도를 늦출 수도 없습니다. 검찰 직접 수사 부서를 추가로 축소하는 직제 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부 4곳 중 2곳을 포함해 지역별 공공수사부와 강력부 등 직접 수사가 가능한 부서 37곳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대검찰청은 법무부가 협의 한 번 없이 청와대에 보고했다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범죄수익 환수부와 과학기술범죄수사부 등은 현 정부 들어 새로 만든 부서라며 전문성이 필요한 부서까지 없앤다는 건 행정낭비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중요 사건일 경우 수사 단계별로 법무장관에 보고하도록 한 것도 정권 실세 수사를 가로막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SNS를 통해 조국 한 명 수사했다고 검찰을 산산조각 내어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간부회의를 통해 국가의 부패 대응 역량이 약화돼선 안 된다며 사실상 법무부 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해 검찰과 법무부 간 갈등을 예고했습니다. TV조선 조정민입니다.
정의당이 조국 전 장관 임명에 찬성한 데 대해서 실망한다며 탈당 선언까지 했던 진중권 교수가 함께 동양대 교수로 일했던 정경심 씨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자신의 강의를 듣고 감상문을 올렸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정경심 교수의 아이디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전 장관 아들이 서울에서 내려와 인턴 스펙을 가로채 갔다고도 했습니다. 김보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진보 논객 진중권 교수는 조국 사태 초기부터 일관되게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다들 진영으로 나뉘어가지고 지금 미쳐버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대통령이 그런 말씀하셨죠.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근데 지금 기회가 평등합니까? 안 하잖아요. 진 교수는 오늘 서울대 강연에서 자신의 근무지인 동양대에서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인턴을 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자신의 강의를 들었다고 감상문을 올렸는데 올린 사람의 아이디가 정경심 교수였다며 감상문 내용을 보니 그런 강의를 한 적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양대 인턴 프로그램은 서울에 접근하기 어려운 학생들이 이거라도 스펙으로 써먹으라 만든 건데 정 교수가 서울에서 내려와 따먹었다고 했습니다. 진 교수는 정의당은 원래 조 전 장관의 임명에 반대하기로 했는데 의견을 바꾸는 바람에 황당해서 탈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정의당은 진 교수의 당적에는 변동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 종료를 아흘에 앞둔 상황에서 이 문제가 한미 갈등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의 고위 관리들이 총출동해서 지소미아 유지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 입장은 여전히 요지부동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측 방위비 협상 대표가 이번 주말 다시 방한해서 방위비 인상 압박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차정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측은 오늘 열린 한미 안보회의에서 한반도의 어떤 위협에도 미국의 모든 군사력을 써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국방부는 전했습니다. 하지만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앞서 지소미아 종료가 중국과 북한의 명백히 이익이라며 방침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내일 양국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안보협의회에서도 지소미아 문제는 주요 의제로 논의됩니다. 오늘 방한한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앞서 협정 유지 메시지를 분명히 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I was and I remain very disappointed that I expressed that to my counterparts as I met with them in Tokyo and Seoul, and of course encouraged them, urged them to work it out between them. 미국은 지소미아 종료 철회 요구를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활용하는 전략도 갖고 있습니다. 5일 방한했던 미국 측 드하트 협상 대표가 열흘여 만에 다시 방한해 지소미아 종료 하루 전날인 21일까지 머물 예정입니다. 한편 미 국방부는 미북 대화를 위해 이달 예정된 공군 연합훈련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을 보였습니다. 유연한 접근법으로 북미 협상에 임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미 국방부는 훈련 규모를 키울 수도 있다고 해 경고 성격도 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인권기구들이 우리 정부가 지난주 북으로 추방한 북한 선원 2명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북송된 선원들이 잔인하게 고문을 당하거나 처형될 가능성도 있다며 한국 정부가 국제법상 불법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이채현 기자입니다. 두 사람이 송환 뒤 고문과 처형 등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을 것을 우려한다. 한국은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유엔에서 인권 분야를 총괄하는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가 정부의 북한 어민 북송 결정을 지적했습니다. 사무소 측은 송환 결정 후 우리 정부와 접촉하고 있다며 조사 중이라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부대표를 지내 친정과도 같은 곳입니다. 국제 엠네스티 한국 지부도 비인도적이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반했다고 지적했고 미국 인권감시기구 휴먼라이트 워치도 북한의 사법체계는 극도로 잔인하고 고문을 가할 가능성이 있어 2명을 북한으로 돌려보낸 건 국제법상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이 1995년 가입한 유엔 고문방지 협약 3조에는 고문을 받을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추방이나 송환, 인도하지 않는다는 의무 조항이 있습니다. 체포돼가지고 고문을 당했던 기억이 납니다. 발다리 없이 이제 탈출해가지고 대한민국까지 오게 됐는데요. 한 생명을 죽음으로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들의 가족들도 이제 죽음으로 몰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모든 요소를 다 고려했다는 입장입니다. 재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검토해서 결정한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자, 그런데 청와대가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직후 숨진 오토 원비어의 부모와 면담 요청을 거절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탈북자는 추방하고 원비어의 부모까지 외면하는 등 우리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만 유독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6.25 전쟁 납북자 협의회가 지난 1일 청와대에 보낸 면담 요청서입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지 6일 만에 사망한 미국인 오토 원비어 부모 방한 행사에 대통령이 참석해 면담할 것을 공식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국정 운영 일정상 어렵다며 가정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한다는 안보실 명의의 답신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정부 대통령 지금 서원하고 관심을 가져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피해자고 고통 속에 있는데.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원비어 부모의 직접 요청도 아니었고 행사에 구체적인 내용도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협의회는 청와대는 그간 납북자 면담 요청에는 일절 답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원비어군 사망 당시 가족의 위로전을 보내고 북한이 개탄스럽다고 했지만 인권 변호사였던 저는 북한 인권 정진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후 진전된 조치는 없었고 취임 이래 납북자 관련 일정도 없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일부러라도 찾아가야 할 곳을 마다한 이유는 북한의 눈치 보기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간절한 기도와 열띤 응원 속에 큰 사고 없이 2020학년도 대입 수능 시험이 종료됐습니다. 난이도는 지난해와 비슷했지만 신유형 그리고 고난도 문항이 곳곳에 있어서 이 수험생들의 체감 난이도는 높았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정은혜 기자입니다. 북치고 장구치고 선배 수험생을 응원하는 후배들의 뜨거운 함성이 울려 퍼집니다. 선배님들 힘내세요! 이른 아침부터 시험장마다 영화의 한파를 녹이는 열띤 응원전이 펼쳐졌습니다. 선생님은 제자들을 안아주며 힘을 불어넣습니다. 학부모들은 닫힌 문에 머리를 대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동안에 잘했던 것만큼 실력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각한 수험생들을 실어 나르기 위해 경찰차와 택시, 공무수행 트럭까지 동원됐습니다. 자, 빨리 타요. 빨리 출발해. 올해 수능 시험은 역대 최저인 48만 2천여 명이 치렀고 결시율은 역대 최고인 11.16%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국어 영역에서 출제됐던 초고난도 문제는 없었지만 전체적인 난이도는 비슷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어는 확실히 작년보다는 쉬웠던 것 같고 수학은 확실히 6월, 9월 평가원처럼 킬러는 조금 쉬워지고 준킬러가 어려워진 경향이 영어도 전년도에 어렵게 출제됐는데 금년도에 그보다는 쉽게 출제되었지만은 그래도 절대평가에 비해서는 여전히 변별력은 있고 어려운 부분들도 상당수 출제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수능 성적은 다음 달 4일 수험생에게 통보됩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다른 지역보다 암 발병률이 최대 20배 이상 높았던 전북 익산 장전마을에 대한 미스터리가 풀렸습니다. 인근 비료 공장에서 담뱃잎을 불법 건조하면서 발생한 찌꺼기가 원인인 것으로 드러난 건데요. 이 지자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계획하고 있는 장전마을 주민을 이채림 기자가 만났습니다. 전북 익산 장전마을에 비료 공장이 들어선 건 2001년. 이후 마을에선 암에 걸리는 주민들이 하나 둘 늘었습니다.
재작년 말까지 전체 주민 99명 중 22명이 암에 걸렸고 이 가운데 14명은 숨졌습니다. 바로 우리 옆집 이 사람은 1년에 부인이 먼저 죽고 남편이 또 폐암으로 또 죽었어. 나도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겠구나. 정부가 2년 동안 조사한 결과 원인은 비료 공장이었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1km 정도 떨어진 비료 공장입니다. 이 가동 당시에 오염 물질을 정화 장치 없이 대기 중으로 그대로 내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퇴비로만 사용해야 할 담뱃잎 찌꺼기를 비료 원료로 쓰기 위해 함부로 건조시키면서 발암 물질인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와 담배 특이 니트로사민을 배출한 겁니다. 갑상선 암을 제외한 모든 암은 2.2배, 기타 피부암은 14배로 담낭 및 담도암도 16배로 높게 나타났고요. 주민들은 정부와 담배 회사에 공식 사과와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누가 나서서 해결해 줄 겁니까? 익산시, 전라북도 그리고 환경부 모두 사과해야 됩니다. 환경부는 주민들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한 업체 대표가 위험에 놓인 직원을 구하려고 폐유 탱크 속으로 뛰어들었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고를 당한 직원은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구조대원들이 폐유 탱크에 빠진 남성을 끌어올립니다. 그 폐유 안에 빠져 있던 상태입니다. 깊이는 3m 정도 되는 것. 어제 아침 부산의 한 부두에서 폐유 수거업체 대표 35살 A씨와 직원 62살 B씨가 바지선 폐유 탱크에 빠졌습니다. 기운이 너무 역하게 좀 올라왔던 건 사실입니다. 승마 쫓고 이제 그 사이 역한 이제 유중에 계속 올라. 대표 A씨는 유독가스에 질식해 숨졌고 직원 B씨는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폐유 탱크는 전체 깊이가 4m인데 사고 당시 어른 무릎 높이 정도까지 폐유가 담겼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2명 모두 안전장비는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해경은 A씨가 폐유 탱크에 빠진 직원을 구하려다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숨진 A씨가 성실하게 솔선수범하는 사람이었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착했어요, 기자분들은. 이 업종 중에서 다 그런 미세들이죠. 몇 팀이 있어. 근데 이 3천만이 몸을 비있어. 해경은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목격자를 찾고 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홍콩의 도시 기능이 또다시 마비됐습니다. 이 시위대와 경찰, 시위대와 친중국 시민이 충돌하면서 부상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인을 포함한 유학생 다수가 귀국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강목을 들고 벽돌을 던지며 싸우는 사람들. 한 남성이 날아든 물체에 머리를 맞고 쓰러집니다. 주민들이 홍콩 시위대가 설치한 벽돌을 치우는 도중 70살 노인이 시위 참가자가 던진 돌에 맞아 생명이 위독한 상태입니다. 같은 날 15살 소년이 최루탄에 맞아 중태에 빠지는 등 시위대와 경찰, 친중파 주민이 충돌하면서 중상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我哋啲訴求其實好簡單嘅啫，所以快啲政府止暴制亂，跟住呢就恢復到以往嘅生活當中去。 대학가에서도 시위가 격화해 중국 본토 출신 학생은 물론 한국인 유학생들도 귀국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대학은 수업을 중단했고 유치원과 초중고교에는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That university is supposed to be a breeding ground for future leaders, but it became a battlefield for criminals and rioters. 홍콩과 맞닿은 중국 선전에선 경찰 2,500명을 새로 채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이 소식을 전하면서 홍콩 시위 진압에 경찰력을 지원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앞서 보신 홍콩 사태가 이젠 국내 대학가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 한국 학생과 중국 유학생 간의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내용이 담긴 한 대학의 대자보는 이렇게 갈기갈기 찢겨진 모습입니다. 독도는 일본 땅이다. 김정은 만세 같은 궤변도 나옵니다. 도 넘은 중국 유학생들의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교 강의실 앞
홍콩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는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수십 명의 중국 유학생들이 몰려와 우리 학생들에게 집단 항의합니다. 그러더니 대자보 위에다 메모지를 하나둘씩 덧붙여버립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남의 자료들 훼손하고 이러고 있는데 국내 학생들이 제지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중국 유학생들이 붙인 메모지입니다. 독도 is Japan's,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말부터 진정원 완수이, 김정은 만세라는 문구까지 등장했습니다. 상식과 예의를 벗어난 말들로 한국 학생들을 자극한 것이죠. 韩国的一个小的岛属于日本的领土，那你这样的说话，你觉得同意？你们如果有这样的新闻，也一定会就是站出来说我不同意这样的事情。 또 다른 대학에서는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현수막이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중국 유학생들은 홍콩 사태에 목소리를 내는 자체가 내정 간섭이라고 주장합니다. 中国学生认为这种活动是你就干涉我们国家。因为没有任何一个国家可以干涉任何一个其他国家的内政，我们也从来没有说我们要说韩国你应该怎么样。 얼마 전 서울 홍대에서 열린 제한 홍콩인들의 시위. 홍콩 사태에 전 세계인의 관심과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香港嘅運動唔係淨係屬於香港人，而係屬於所有爭取民主、自由同埋經歷過痛苦嘅人嘅運動。 그런데 이 시위 옆에 오송홍기를 들고 나타난 중국 청년들. 중국 국가를 합창하며 홍콩 독립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중국 유학생들의 행동이 도를 넘어선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이 다른 나라로 유학하는 학생들이면은 그들이 기존에 배웠던 교육에서 좀 눈을 떠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내 대학의 중국인 유학생은 7만여 명. 국가별로 가장 많고 전체 유학생의 절반에 이릅니다. 중국 유학생들은 과거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당시 거리 응원에 나섰다가 티베트 독립 지지자 탈북민 단체와도 충돌을 빚었죠. 해외에 나온 중국 엘리트들의 행동이 이런 식이라면 중국몽에 고개를 끄덕일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지 안타깝습니다.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내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에 보수통합 논의가 옆길로 새고 있습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보수통합 논의기구에서의 공식 협의를 제안하자 유승민 의원은 대화 중단을 선언하고 신당 창당의 속도를 내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걸 협의 결렬로 봐야 하는 건지 아니면 숨고르기 국면인지 유병수 기자가 그 속사정을 취재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유승민 의원 측에 보수통합 논의기구에서 공식적인 통합 협의를 하자고 재차 요구했습니다. 여러 자유우파 정당 단체들이 여러 이야기를 하죠. 그런 이야기들이 잘 모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파 세력들의 원탁회의에서 통합 논의를 공개적으로 하자는 건데 유 의원 측과의 협상에서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입니다. 이에 유승민 의원 측은 통합 논의 중단을 선언하면서 신당 창당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사람을 정해서 공식적인 대화를 공개적으로 하고 이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그분이 무슨 보수적인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저는 아직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유 의원의 이 같은 대응은 황 대표가 보수 통합에 진정성이 없다는 내부 반발도 작용했습니다. 변혁 소속 한 의원은 황 대표가 박찬주 영입 논란 이후 위기 돌파용으로 보수 통합을 이용했다는 불쾌감이 있다고 기류를 전했습니다. 바른미래당 내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은 유승민 의원의 후임 대표로 오신환 의원을 추대했습니다. TV조선 유병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총리의 동생이 취직을 해서 논란을 빚었던 SM그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건설업을 주로 하는 기업인데 이 SM그룹의 회장이 한 군부대에서 사단장급의 예우로 장병들을 사열했습니다.
요즘도 이런 일이 있는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서 그 전후 사정을 취재했습니다. 서주민 기자입니다. 오픈카를 탄 우호연 SM그룹 회장이 사단장과 함께 도열한 장병들을 사열합니다. 소장 계급을 단 군복에 지휘관을 뜻하는 녹색 견장도 달았습니다. 육군 34단이 부대 행사에 명예사단장인 우 회장을 초청한 겁니다. 육군 관계자는 명예군인이라고 하더라도 민간인이 장병들을 사열하게 한 건 과한 의전이라고 했습니다. 명예사단장 위촉이 훈령 위반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국방부 훈령엔 명예군인의 계급은 명예하사부터 명예대령까지만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사단장은 별 2개 소장급 직책입니다. 군은 규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그 부대 국기양식 행사 시 초청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다만 그 행사 간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는 부분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SM그룹 측은 2002년부터 군을 위한 각종 지원을 해왔다며 이날 행사도 초청을 받아 격려 방문을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동생과 이낙연 총리의 동생이 각각 지난해 SM그룹 계열사에 채용돼 논란이 일었던 회사입니다. TV조선 서주민입니다.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인 라인과 야후재팬이 경영통합협상에 들어갔습니다. 이혜진, 손정희의 동맹이기도 한데 계획대로 경영통합이 이루어진다면 아시아 최대 IT 공룡 탄생입니다. 글로벌 강자 구글 등에 대항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오현주 기자입니다. 라인은 일본에서 8천만 명이 이용하는 국민 메신저, 야후재팬은 5천만 명이 이용하는 일본 최대 포털입니다. 두 회사의 최대 주주인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국경을 넘은 동맹을 추진합니다. 라인과 야후재팬을 공동 운영하는 합작사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는 현지 언론 보도에 두 회사는 오늘 합병 검토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혜진 네이버 창업주와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보입니다. 두 회사가 손을 잡으면 1억 명 사용자를 확보하는 동시에 간편 결제 시장에서의 출혈 경쟁을 멈출 수 있습니다. 양측이 각각 추진 중인 전자상거래와 AI 등에서도 협업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전 국민의 데이터를 다 가져가게 되면은 그 데이터 기반으로 광고 쪽도 그렇고 커머스 쪽도 그렇고 지금 집중하고 있는 핀테크 쪽 이쪽에서도 경쟁력을 더 갖춰갈 수는 있거든요. 미국의 구글, 중국의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과 아시아 IT 시장에서 패권 경쟁을 벌일 수도 있습니다. 라인은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등에서도 1위 메신저로 자리 잡고 있고 소프트뱅크는 동남아 최대 차량 공유 기업 그랩의 주요 주주이기도 합니다. 아시아 최대 IT 공룡 탄생 기대감에 뉴욕 증시에 상장된 라인의 주가는 26.6%나 급등했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조사 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불리한 증언들이 쏟아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마녀 사냥일 뿐이라고 맞섰습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조사 공개 청문회 첫날, 핵심 증인들이 청문회장으로 들어갑니다. 모두 현직 국무부 고위 인사로 출석하지 말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어기고 나왔습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과 군사 원조를 조건으로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대선 유력 경쟁자인 바이든 전 부통령을 공개 수사하도록 압박했다고 증언했습니다. President Trump had told him that he wants President Zelensky to state publicly that Ukraine will investigate Burisma and alleged Ukrainian interference in the 2016 election.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 줄리아니의 개입 정황도 폭로했습니다. In mid-August, it became clear to me that Giuliani's efforts to gin up politically motivated investigations were now infecting U.S. engagement with Ukraine, leveraging President Zelensky's desire for a White House meeting. 트럼프는 청문회를 깎아내렸습니다. I did not watch it. I'm too busy to watch it. It's a witch hunt. It's a hoax.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공개 증언이 줄지어 예정된 가운데 특히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증언 여부가 트럼프의 정치 운명에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자랑스럽다. 이 영화들에는 배우 송강호가 나온다는 것 말고 공통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이 연출한 작품들이죠. 봉준호 감독의 페르소나 인정하십니까? 영광스럽죠. 예. 예, 페르소나는 고대 그리스 연극에서 배우들이 썼던 가면을 뜻합니다. 인격을 뜻하는 영어 퍼스널리티의 어원이기도 하죠. 이 말은 이제 겉으로 드러난 인격, 가면을 쓴 인격을 의미합니다. 봉준호에게 송강호는 자신의 분신이자 가면, 즉 페르소나입니다. 김구 선생이 젊은 시절 관상을 공부하다 자신의 얼굴이 거지 관상이라는 걸 알고 낙담합니다. 하지만 관상책에서 이 한 구절을 발견하고는 얼굴보다 마음을 갈고 닦아 사람 노릇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얼굴이 아무리 좋아도 마음 바른 것만 못하다라는 구절입니다. 조국 사태로 2달 넘도록 온 나라가 시끄러웠을 때 정작 당사자인 그의 표정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고통스러워할 때도 얼굴에 좀처럼 희로애락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검찰 소환을 앞두고 아내가 기소됐을 때 올린 글에서는 그의 바깥 인격, 페르소나가 어김없이 드러납니다. 그는 이제 아내의 책임이 재판으로 가려질 것이라고 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알지 못했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일로 인해 곤욕을 치를지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참 교묘하죠. 아내와 딸, 가족이라는 운명 공동체에서 자기만 멀찌감치 떨어져 지켜보는 듯한 말투입니다. 급기야는 아니다, 모른다던 부정의 말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로 진화했습니다. 피의자들이 가장 흔히 하는 편리하면서도 궁색한 변명입니다. 그가 오늘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가면 속의 진짜 얼굴을 숨기기 위한 마지막 선택이었을 겁니다. 배우가 관객을 울리려면 자기부터 먼저 울어야 합니다. 하지만 웃기려 할 때는 시치미를 떼야 하죠. 그는 어쨌든 관객들을 웃기는 데는 성공한 듯합니다. 수능 시험을 치른 오늘도 이런 한파가 닥쳤습니다. 아이들은 한 문제 한 글자라도 놓칠세라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들은 교문 앞을 지키고 서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 가재로 행복하게 살게 하자던 그 아이들, 자식에게 해준 게 없어 미안하다는 자괴감을 심어준 바로 그 부모들이 말이죠. 11월 14일 앵커의 시선은 조국의 페르소나였습니다. 오늘 갑작스러운 한파에 적응하기가 좀 힘들진 않으셨나요? 내일 추위는 물러납니다만 대신 비와 미세먼지 소식이 있습니다. 일단 비의 양은 5mm 정도로 아주 적은데요. 중부 일부 지역에서는 아침에 눈이 섞여서 내릴 수도 있습니다. 오후부터는 미세먼지도 유입되겠습니다.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공기질이 좋지 않을 텐데요. 좀 번거롭더라도 내일은 우산에 마스크까지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온은 오늘보다 10도 정도로 껑충 오르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서울이 15도, 부산과 광주는 17도로 예상됩니다. 동해와 서해 바다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파고가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가을의 끝자락에서 날씨가 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 비가 또 한 번 내리겠고요. 이후에는 다시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미 예고해드린 대로 잠시 뒤에는 2022년 카타르 월드컵 2차 예선 우리 대표팀과 레바논과의 경기를 TV조선이 위성 생중계해 드립니다. 계속 시청 부탁드립니다. 예, 뉴스나인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